차세대 신경안정제 사장 남천동 방송에 유시민 작가께서 출연하셨습니다. 현재 커뮤니티와 SNS에서 화제가 된 분석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낯설어했어요. 이 사람은 그런 스타일이 아니거든. 네네.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이 어린이집 애들이 과일을 못 먹는데 그러면 왜 못 먹지? 그러면 그 집이 어떤 애들이니까 부모들의 소득 수준은 얼마나 되나? 지금 시에서 지금까지 정책은 뭐가 있나? 이렇게 쭉 해본 다음에 네. 한 1년 지나서 뭘 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야. 뭐 어린이집에 과일이 없다고? 야, 줘. 야, 과일 사갖고 넣어줘! 야, 우리 시의 예산이 얼마인데 이게 30억밖에 안 하잖아, 이거. 이게 약간 이재명이라는 이 정치인은 스타일이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던 이제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이 다 이 연역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분들이에요. 신중하고 움직임이 느린 편이에요. 네. 이 정책에 관해서. 근데 그런 지도자들만 보다가 이재명 씨를 이렇게 딱 보니까 좀 이상하거든. 기존의 느낌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죠. 아주 네. 달라. 그래갖고 이게 지난번 대선 때만 해도 네. 정서적으로 착 붙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팔짱 끼고 보고 잘 되나 보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0.7%를 진 거야. 그래서 저희가 행정 대집행의 대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저는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을 처음 제대로 인식한 게 남양주나 이런 쪽에 있는 그 계곡 문제. 계곡에 이제 그 상인분들이 계곡을 사실상 점령하는 불법 영업을 하던 문제를 접근하는데 굉장히 신속한 결정, 그리고 그 사람들의 욕망을 긍정하는 기본 자세, 이게 기존 정치인들랑 좀 다르더라고요. 돈 벌고 싶죠. 돈 벌고 싶은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면 너네도 돈을 벌고 시민들도 좋고, 이런 방식으로 기본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네가 틀렸으니까 법에 맞춰서 고쳐, 이런 접근 방식이 아닌 거야. 그게 좀 낯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리 어답터들, 좀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재명 좋아했던 반면 네. 민주당의 전통적인 주류 쪽에서는 뭐 좀 이상한 것 같아. 뭐 사람이 그냥 아니 이제 대표적으로 그때 코로나 때 이만희 그것 때문에 이만희, 이제 예. 신천지가 난리가 난 건데 네네. 잡으러 가잖아 자기가. 그 전염병 예방법에 의거해서 사법경찰권 가지고 있으니까 네네. 막 과천으로 쳐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이만희가 저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과천 보건소에 가가지고 막 얼른 받아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포퓰리스트다 이렇게 막 어떤 사람은 비난을 하지만 그게 전통적으로 이 진보 쪽의 지도자에게 없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속도의 문제가 되게 중요한 그렇죠. 게, 유 작가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또 인상적이었던 게 경기도지사 할 때 특별사법경찰관, 예. 그러니까 특사경이라고 하잖아요. 특사경. 특사경을 활용하는 방식이었어요. 그 체납자 찾는 거거든. 체납자를 찾고, 아니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은근히 이 그린벨트 인접지역 이런데 조그만 공장들이 많아요. 근데 그 작은 공장들의 노동 환경이 진짜 엉망이었었거든요. 네. 거기에 특사경을 다 투입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 기본 중앙경찰들은 잘 안 하는 일, 혹은 뭐 지자체에 밀어놔서 경계가 좀 모호한 일들은 약간 공백이 생기거든. 네. 거기에 특사경을 투입하니까 이게 빨리 임금체불 같은 거 빨리 해결되고, 거기 뭐 불체자로 돼가지고 막 어려운 환경에 있던 사람들 빨리 해결되고, 굉장히 효능감을 준다. 라는 거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 그런 부분일 것 같아. 되게 특이한 스타일이었어요. 지금 우리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오래 봐왔기 때문에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스타일이야. 네. 그리고 좋은 점도 있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 내란을 거치면서 막 라이브 켜고 가서 담는 거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여튼 다 진압을 했잖아. 그리고 그것도 재밌는 게, 민주당 주류 쪽에서 이렇게 정서적으로 일체가 됐어, 이제. 그러니까 약간 이 내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예. 이 시민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란 이 리더의 스타일에 대해서 좀 낯설게 느끼던 사람들이 네. 심지어는 별로 안 좋아하던 사람조차도 이 일을 같이 겪고 나서 일종의 전우회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정서적으로 굉장히 밀착됐어요. 그래서 90% 나오는 거야. 좀 지금. 떨어져서 보던 사람들도 이제 밀착감을 굉장히 강하게 이번 느끼겠다. 호남 경선 뭐 결과도 또 한번 봐야 되겠지만 네. 그게 굉장히 일치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 영남도 투표율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 득표가 됐었고,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행정 집행을 워낙 잘한다는 거는 일전에 김종배 시험 집중에 나왔었던 과제 중심형 장관이 표현했었던 거, 지금 우리가 일체감을 느끼면서 함께 살았던 건 생존형,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시대에 맞춘 그 리더의 스타일도 조금씩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니까 생각이 난 게, 그날이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진짜 몇 시간 안에 모든 게 끝나는 이 순간이잖아요. 그때 그대들도 여기 앉아서 미친 거 아니야? 넌 내일 아침에 뒤졌다. 근데 이재명이라는 그 리더 스타일은 그냥 라이브 켜는 거야. 아주 한시가 급한데. 네. 국민 여러분 국회로 모여주십시오. 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서. 근데 사실 어떤 순간에는 리더가 그런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요. 네. 그거 쉽지 않아요, 그거. 그래서 저도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네, 공감합니다.
결국 순리대로 이재명 후보는 이 모든 위기를 다 넘기고 대권을 잡으실 것이라 확신합니다. 다만 걱정은 역시 대법원입니다. 절차적으로도 이례적입니다. 대법원장이 이 재판을 직권으로 전원 합의체에 넘긴 것도 그렇고 통상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전원 합의체 회의를 일주일새 벌써 2차례나 연 것도 관행과 다른 속도전입니다. 판결에 대한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른바 633 원칙을 지키기 위한 조처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임 뒤 이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사문화됐던 원칙을 유독 이재명 후보 재판에만 철저히 적용하려는 것은 이 후보만 특별 취급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이 원칙의 취지는 선거법을 위반해 당선된 경우 재판이 길어지면 나중에 당선 무효용을 받더라도 해당 공직을 그만큼 오래 유지하게 되는 불합리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와 달리 낙선한 경우입니다. 사문화됐던 조항을 그 취지와도 맞지 않는 낙선자에게 유독 철저히 적용한다는 게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사법부 신뢰의 관점에서 633 원칙 지키기와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선고 가운데 어느 게 더 중요한지 전혀 고민이 없어 보인다는 점입니다. 대선 직전 유력 후보에 대한 선고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데 따른 정치적 파장과 사법부 신뢰 훼손을 상상하기조차 힘듭니다. 무엇보다 선고가 내려지더라도 정치적 고려 없는 공정한 판결로 받아들여질 리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 불신이라는 깊은 수렁을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또한 어찌 보면 대선 자체가 4,428만 명의 거대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배심 재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그 결과를 기다리고 존중해야 합니다. 대선을 코앞에 두고 특정 후보의 재판 선고가 이뤄지는 것은 사법부가 주권자 위에 군림해 주권자의 선택을 좌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대법원이 대선 전 선고를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어떤 이유에선지 선고를 강행할 요량이라면 최소한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전원 합의체에서 다수결이 아닌 전원 일치로 판결이 나와야 합니다. 일부 대법관의 뜻으로 판결이 내려진다면 가뜩이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법리적 정당성마저 허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고 법관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리는데 과연 누가 그런 판결에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해당 부분은 가능성은 약하지만 이번 대선의 유일한 변수인 만큼 제대로 파악해서 여러분들께 보고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어날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